저 박은식의 인과 욕망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은식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죠? 박은식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주로 독립운동가, 뭐 애국개몽사상가, 또는 근대사학의 창시자라는 그러한 수식어도 달고 있고요.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박은식은 철학자로서의 박은식입니다. 철학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박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은식은 이 생물연대는 1859년에서 1925년에 걸쳐 있죠. 이 시대를 보면은 조선 후기에서부터 대한제국기를 거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에 걸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회는 분명히 이 농업사회,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중앙 집권적인 왕조 체제로서의 조선 왕조하고 조선 시대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회 체제죠. 조선 시대하고 이 대한민국하고 이 넘어오는 이 이행의 단계에서 전혀 다른 사회 체제로 이행되는 이 단계에 우리 역사에는 일제가 식민 지배하는 그 기간이 들어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지금 현대 우리 사회, 현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를 이 시기에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 현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제에서 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가는 이 이행의 단계를 점령하였던 일본 그 식민 지배 체제, 이 시기를 사실 얘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현대 철학을 얘기하면서 이 조선 후기에서부터 지금 일제 식민 지배 기간과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 미군 정기를 거쳐서 지금 현대까지를 전부 아울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은식의 호는 여러 가지 호가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그 벼로와 필명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인 호는 겸곡 또는 배감이고, 지금은 우리가 흔히 박은식을 소개할 때 배감 박은식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저술도 많아요. 지금 그 정리되어 있는 저술들만 보면 거의 20편에 달하는 그런 저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한국 통사, 독립운동 지열사, 뭐 왕양면 선생 실기, 이거는 그 외에 그 다른 책들도 지금에 와서 많이 이제 연구되는 그런 책들이고, 한국 통사나 독립운동 지열사 같은 경우는 한국 사학계에서는 근대 사학,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기법을 가지고 그 역사를 서술했던 책이다라고 이제 한국 통사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국 통사를 보면 이 통자가 통할 통자가 아니라 통사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통사의 통자가 아니라 애통할, 고통스러운 그런 슬픈 통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기술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 책이 1915년에 저술했는데 그 당시의 그 역사까지 전부 이제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을 그 만주의 망명가서 썼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암암리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유포가 됐고, 이제 그 젊은이들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도 미국 동포 사회에도 전해져서 미국 동포 사회 한인학교에서 교과서로도 사용되고 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이 그때 이 책의 어떤 반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역사 의식이 생긴다라고 이제 일본인들이 허걱하고 놀래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우리 다시 이 역사를 좀 조여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박은식을 우리가 철학자의 면모로서 오늘 박은식을 살펴볼 건데, 그렇다면 철학자로서의 박은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양명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양명학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오늘 제가 이 박은식을 소개하면서 박은식의 양명학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박은식이 처음부터 양명학자였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그 주자학위 세례를 받고 자랐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방에다 주의의 초상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릴 정도로 그 주의 철학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 40세에 사상의 전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받아들인 것이 이제 양명학인데 양명학을 받아들이게 된 그 문제의식으로 양명학을 받아들이는데 작용한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박은식이라는 그 인물과 그 생애의 어떤 주요한 그 사항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철학자로서의 박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독립운동가로서의 박은식은 잘 알려져 있지만 철학자로서의 박은식의 면모는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은식을 철학자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철학을 했느냐? 그러면 양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양명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주자학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제 박은식이 40세쯤 됐을 때 40세가 됐을 때 이제 사상의 전변을 겪게 됩니다. 그 과거도 보고 관직에도 나갔고 관직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관직에 있으면서 조선 그 정부의 그 관료로 지내고 있을 때에는 주자학자였었고 명망 있는 주자학자였었는데 주자학자로서 정치인이었던 박은식은 그 정치가로서의 그 정체성은 위정척사 를 이제 주장했던 그런 노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박은식이 관료로 있었던 시대에 동학 그러니까 가부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부농민 전쟁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당시에는 동학당의 난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은식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정치적인 정체성이 어떠한 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좌표에 있는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랬던 박은식이 40세가 되면서 사상의 전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1898년이거든요. 1898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그때 그 독립협회에서 본격적으로 그 민권 사상과 자강 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해예요. 관직에 있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제 낙향을 해요. 그래서 수모물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독립협회가 이런 그 자강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뭔가 있는데 하면서 그 스스로 다시 이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한제국이죠. 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대한제국기에 이제 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슬금슬금 이제 그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쇄국하고 그 위정척사의 노선만 고수했다가는 이거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어떤 그 민족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를 이제 그 감지를 하고 이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이 뭔가 변화를 이제 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인 게 독립협회의 그런 자강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자강론을 받아들여요. 자강론이라는 것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는 이 자강론의 그 이론적인 바탕은 사회진화론에 있어요. 이 사회진화론을 잠깐 보자면 이 사회진화론은 이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용어를 다윈 전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킨 그 이론이 사회진화론인데 사회진화론의 그 대표 주자는 허버트 스펜서죠. 영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인데 그래서 그 다윈 전공자들은 소셜 다윈이즘이 아니라 소셜 스펜서리즘이라고 해야지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허버트 스펜서가 그
그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켜서 얘기한 그 사회 진화론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에 놓여 있고, 생존을 위한 경쟁에 놓여 있는 그 개개인들이 이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취득해서 자기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 사회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회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의 조건에서 우세한 지위에 차지하도록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게 분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래서 적자든 생존하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부적자는,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한 자는, 열등한 자는 생존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러한 그 논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적자 생존, 다시 말해서 부적자는 도태되는, 그리고 부적자가 도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이 사회에서, 경쟁 사회에서 자기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자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도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도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이 이제 사회 진화론이거든요. 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약육강식이라든가 우승열패라든가 하는 이런 규칙이 어떤 보편적인 법칙인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내면화되게끔 그렇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회 진화론적인 논리 안에서 보면은 개개인들은, 그러니까 부적자들, 그 개개인 가운데 부적자들은 도태되고 마는데 이들을 구해줄 수 있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진화론은 자강까지는 얘기하진 않아요. 사회진화론은 그 개개인의 그 경쟁하는 개개인들의 자기 발전과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우수한 자는 살아남고 그 부적자는 도태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한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이것이 그 구성원이 개인이었지만 그 개인에서 점차 이제 뭐 민족과 국가로 확대되면서 이것이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에 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데올로기로서 그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강의 얘기까지는 사회진화론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본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회진화론의 논리가 자강론의 논리까지 지지하는 뭐 그러한 그 논리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회진화론이 그 개화론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우세한 담론이었었어요. 박은식뿐만이 아니라 개화론자들은 이 사회진화론을 보고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을 통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을 이해를 하고, 이 제국주의적인 침략, 그러니까 서세동점 시대에 이 한반도가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담론을 이제 구성하는 그 핵심 담론으로서, 이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 사회진화론이 이제 기능을 하죠. 처음에는 박은식도 이와 같은 개화론자들의 자강론을 받아들여서 그것과 이제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진화론을 보고 자강론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물질계량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신학문을 받아들여서 과학 기술에 대한 그 학습을 하고 이것을 습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업 여건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이제 이런 논리들은 이제 쭉 피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회진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경쟁 체제에서 보고 있는 이 사회 구성원은 개인이에요. 그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그 존재들이, 그 개개인들이, 개별자들인 그 개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예요. 그 개개인은 타인의 의지에 그 방해받지 않을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서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개체로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개별자, 독립된 고립된 개체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타자와의 관계를 상쇄시키고 이런 타자와의 그 관계를 단절시킨 이런 고립된 개체, 무역사적인 그 개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이제 가능하고 박은식은 역시 이제 이 사회진화론을 공부하면서 자강론을 부르짖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던 거죠. 이 속에서 보니까 이 경쟁하는 그 사회 구성원인 최소 단위인 개인은 그런데 그 개인의 본질이 무언가를 따져보니까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는 존재인데 자유롭게 다른 개인과 평등한 위치에서 그 자유롭게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적인 제한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제한은 한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경쟁하는 그 개개인들이 결국은 그 충돌을 하면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서 과연 도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박은식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진화론적인 세계와 이 세계는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신앙문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진화론을 공부를 하고 자강론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석연치 않은 그 무언가가 이 경쟁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의 그 본질을 욕망을 가진 존재로 보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을 경쟁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논리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가운데 어떤 해법을 전통 철학에서 찾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양명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은식이 양명학을 수용하게 되는 그 원인은 그 요인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그 유신의 주체들의 그 사상적인 기반에 양명학이 작용했었던 것도 하나의 박은식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중국의 변법 자강론자들의 그 이론도 박은식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러한 요인들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 진화론적인 그 이론 속에 석연치 않은 문제가 개개인의 욕망과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경쟁 사회에서 과연 도덕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찾아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모색하는 가운데 양명학을 봤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진화론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욕망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 이 욕망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이 욕망하고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성질하고 이 사회의 어떤 도덕성,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과 이 사회의 도덕성까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전에는 이제 주자학자였단 말이죠. 근데 주자학에서는 개개인의 욕망을 되게 억압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명학에서는 주자학과 마찬가지로 공맹유학의 어떤 전승의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공맹유학이 그런 어떤 본원적인 정신에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양명학도 주자학과 어떤 공통성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그 어떤 본성의 측면에 놓여 있는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 주자학에서는 해결 문제가 없겠다. 욕망을 너무나 억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보니까 욕망이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명학을 받아들이는데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그 서구 과학과 신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강론자로서의 그런 시기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이 생존 경쟁 그리고 이런 적자 생존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사회 진화론적인 체제 안에서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서 찾았던 것이 이제 양명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물일체 지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의 관념에 이런 주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양명의 인을 이해하면서 공자와 맹자가 본래 얘기한 인에 대해서도 어떤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인이라는 개념은 공자가 그 자기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출했던 거죠. 이 인을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humanity, benevolence, selflessness, 어떤 데는 뭐 charity, 뭐 이러한 용어로 인을 번역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이 인자를 딱 써놓으면 어질인, 그래서 인은 어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용어로는 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인이 뭘까? 인이라는 것은 뭔가? 라고 얘기했던 그 경전을 보면은 중용에서는 인은 사람다움이다. 인자 이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고요. 맹자에서도 역시 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다 라고 해서 이 인을 사람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을 또 규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인을 제일 먼저 어떤 중요한 개념으로 제출한 공자의 사상을 볼 수 있는 논어에서 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면은 번지라는 사람이 인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애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인을 설명하는 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늘 다른 사람을 전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이라는 한자를 좀 파자를 해봤는데 인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자 플러스 두 이자예요. 그 다른 사람을 전제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회진화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은 개인이잖아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지만 타자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자족적인 존재란 말이죠. 고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 개인을 구성원으로 설정을 해요. 그 개자를 한번 파자해보면 사람인자 플러스 본디고 고체고 공고할 고 딱딱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사이가 이미 사람이 고쳐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여지가 없어요. 이 한자를 파자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 인에 대해서 공자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구절들은 논어 전체를 보면 한 50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인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이제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다 읽기는 그렇고 여기 처음에 이제 옹야편에 나와 있는 자공과의 그 문답에서 백성에게 널리 백성에게 베풀어서 그 무리를 구제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이라고 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인이라기보다 이거는 오히려 성이다.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것을 못할까 봐 걱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하고 내가 달하고자 하면 통달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달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취해서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을 규정을 하기를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하고 내가 통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통달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다른 곳에서 안현편에서 중궁이 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공자가 그 문 밖을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출문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출문하면
출문할 때는 큰 손님을 보는 것처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이거 기자는 1인칭이니까 자신이 기소부력 내가 부력하는 것 하고자 하지 않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그래서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 기소부력 물시어인을 다른 위령공편에서는 서라고 또 규정을 해요. 선생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종신토록 내가 따라할 것을 한 가지로 한마디로만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서다. 공자가 이제 그건 서다. 서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 서를 또 다른 편에서 2인편에서는 공자의 그 오도는 이리관지다라고 했을 때 나의 도가 하나로 꿰뚫었다라고 이제 자기 제자한테 증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주변의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자가 얘기하고 있는 인이라는 것은 서예요. 서고 그 서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은 인간에게는 뭔가 하고자 하는 여기서 이제 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하고 내가 통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통달하게 하라. 내가 원치 않는 것, 부력하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질인 인을 얘기하는 가운데 욕구, 욕망의 문제를 같이 거론을 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속에는 이런 욕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계기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은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은 서로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벌써 소통의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다른 사람과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자의 인을 이제 맹자에 와서는 사단이라는 그 인간의 본성론을 이제 보다 더 심화된 그런 본성론을 맹자가 제출을 하게 되는데 맹자가 사단을 얘기하면서 욕구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인간에게 욕구는 있다. 인간의 욕구는 있는데 그거는 인간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예요. 인간에게는 욕구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입이 단맛을, 눈이 아름다운 빛깔을, 귀가 밝은 소리를, 코가 향기를 좋아하고 팔다리가 편안함을 원하는 것이 본성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속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명이라고 해서 명이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치근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얘기하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의 측면을 인간의 본성으로 얘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성질을 얘기할 때 욕구의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욕구의 측면이 있는데 그것과 또 칭찬을 달리하는 사단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단의 측면을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면에 가지고 있는데 그 내면에 이미 구비하고 있는 사단은 스스로 어떤 활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길러내야 하는 확충의 그 과제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 확충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놓여 있는데 그때 확충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는 우리가 굳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따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욕망의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욕망의 측면을 그대로 두었을 때 이 욕망이 스스로 이 욕망은 이제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보니 이 욕망이 커져서 사단인 이 본성을 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욕은 과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과욕이라고 맹자가 봤던 면을 주자하게, 그러니까 송대 성리학자들이 이 과욕을 거의 금욕으로 전환을 시키는 바람에 이 유학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는 마치 금욕, 욕구를 억제하는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그런 명제로 나아가면서 어떤 그 공자와 맹자의 원래 그 정신을 이제 변형하는 그러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맹자는 이 항산항심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맹자가 이 욕구의 측면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항산항심과 어떤 정전제 그리고 어떤 학교를 설립하자라고 구체적인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하는 데서도 볼 수 있는데, 이 항산항심과 정전제나 뭐 학교 설립을 얘기할 때 보면은 당시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제적인 질서, 그러니까 신분제적인 그런 구분을 질서화된 사회에서 맹자가 아직 그 사회의 제도, 신분제적인 질서까지 개인이 뛰어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군자라고 그들은 이제 군자라고도 혹은 부르는데, 그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교육은 어떤 4대 의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맹자 당시에는 교육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소수였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지배계층도 그 지배계층과 마찬가지로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이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단은 확충해야 되는 건데,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에서 피지계층들이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박하기 때문에 어떤 생산 현장으로 지금 내몰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배계층은 이미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교육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갖춰져 있는 사단을 길러내는 일을 모두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항심을 얘기하면서, 자, 지배계층은, 군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지배계층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항심을 위해서는 항산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구절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맹자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구분했다. 그래서 그 지배계층의 군자로 이제 대변이 되는 지배계층들은 이미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피지배계층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 교육과 경제적인 여건이 차별화되어 있고, 그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직시하고, 그 차별화된 교육과 그 경제적인 그 수단에 있어서 아직 갖추지 못한 피지배계층들에게 이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줘라. 그래야지 항심이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마련되어 있는 사단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항심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항산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인간의 욕구의 어떤 일정적인 측면을 긍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전제와 같은, 그리고 학교 설립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까지 마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맹자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감정과 어떤 도덕적인 감성의 어떤 도덕적인 감성을 공유하고 있는 도덕 감정 공동체를 주장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사회 문제를 직시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인간의 그 욕구의 문제를 긍정하고 있으면서 그 긍정의 측면이 이것을 그 욕구를 인간 본질 중심에 놓고 본 거는 아니지만 이 욕구의 측면을 완전히 배제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그 공자와 맹자가 인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인을 설명할 때 욕구와 이 인의 관계가 서로 배제하는,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인의 관계는 서로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지를 박은식이 남겨뒀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은식의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그 언급한 저술은 왕양명 선생 실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왕양명의 생애를 소개를 하면서 왕양명의 그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견해를 곁들이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은식의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이제 1910년에 경술국치 이후에 황성신문의 주간이었고 그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고 그러면서 그 논설을 많이 썼었는데 일제의 압박에 의해서 더 이상 이 한반도에 남아서 글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억압이 심해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한 그 인생 역정에서 양명학이라는 그 자기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만한 그러한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가 그 죽기 직전까지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선회하게 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양명학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죽기 직전에 썼던 그 논설에서 그 자기가 양명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글을 쓰면서 평생 이 양명학이라는 이 철학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 양명학이라는 그 양명학의 철학 속에서 박은식이 풀고자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구의 문제와 그리고 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공자의 인의 성격의 조화, 그러니까 욕구와 인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문제의식에 대한 그 통쾌한 답을 사실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이 박은식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금의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양명학의 내용보다는 사실 이제 유교구신론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이렇게 선회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자학 그리고 어떤 그 자각론, 사회진화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각론을 주장하는 애국계몽 운동기를 거쳐서 그 몇 년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1909년에 발표했던 유교구신론이라는 그 논설에서 1909년이면 이제 이때쯤에 양명학을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그때 왜 양명학인가를 이제 그 언급한 구절이 있어요. 유교구신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고서 자신이 처한 그 대한제국의 위기를 세계사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현실인식과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된 그런 역사인식,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새로운 역사인식과 현실의식 속에서 새로운 문물들을 이제 그 전통적인 그 문물 외에 전통적인 것 말고 이 새로운 문물들, 서구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개질했던 그런 시기에 열심히 이제 그 사회진화론도 보고 이제 자강 정신을 이제 설파를 하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그 어떤 문제를 찾았을 때 그때 다시 이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회고하는,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유교 구신론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 지금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조선이 망해가는 이 조선이 새로운 세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일본이 야금야금 국권을 침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준비를 하는데 이런 민족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 사회 말고 이 조선 사회를 개혁해서 어떤 다른 새로운 체제를 이제 준비를 하려면 단지 신문물, 신학문만을 가지고 와서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이른바 그 일상사회, 그 유럽이 제공한 모델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변혁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위험하다.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서 전통을 변혁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문제로 봤던 것이 전통에 대한 변혁 없이 신문물을 받아들인다면, 전통의 그 변혁 없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면 전통은 전통대로 남아있고 신문물은 신문물대로 들어와서 이 전통은 전혀 바뀐 거 없이 신문물에 의해서 얼굴만 바뀔 뿐이다. 이거는 이 대표적으로 그 조선 사회의 어떤 신분제적인 질서가, 그런 신분제적인 그런 상하 관계가 혁파되지 않고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하면 이런 신분제적인 질서는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하관계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적인 질서가 질서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문화가 이 그 봉건적인 유습과 맞물려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유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전통을 다시 바라봐서 이것을 스스로 개혁하고 혁파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그 갑의 횡포라는 갑질 논란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그 갑의 횡포가 그 왕왕 생기는 까닭이 바로 우리의 의식 속에 이런 신분제적인 상하 질서가 우리 의식 안에서 그 혁파되는 그러한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의식이 그 잔존한 가운데에서 이런 그 갑의 횡포 같은 것도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왕조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정에 대한 그런 태도가 또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는 사실 행정, 입법, 사법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지위를 봐야 되는데, 이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왕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그냥 그대로 이전이 된 그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전통 사회 안에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기반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정신을 통해 어떤 변혁과 개혁을 이뤄내는 주체적인 그런 변혁과 개혁을 이뤄내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의 혁파라는 어떤 비판적인 그런 태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은 이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에서도 이제 유교 구신론과 이것을 발표하는 그 즈음에 이런 전통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이런 전통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와 어떤 그 혁신이 없이 서구의 어떤 신문물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고, 전통의 혁파와 그런 그 기존의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공맹의 본래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그 인의 정신을 지금에 살려낼 때 인간의 욕망의 문제와 이 인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라는 그런 문제를 박은식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박은식을 읽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의 의식을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새롭게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박은식을 읽는 지금 현재적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박은식의 인과 욕망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뒤이어서 이제 그 논의될 만한 질문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